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홍옥중학교 배수경이라고 하고요. 사실 지금 되게 떨립니다. 뭐 강의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뭐 학부모 대상도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 이렇게 학부생 강의는 정말 처음이거든요. 너무 떨리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무섭게 보시면 제가 중간에 제가 무슨 말을 하게 될지도 막 모를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제가 고대를 굉장히 오랜만에 왔어요. 굉장히 오랜만에 왔는데 언제 오고 지금 못 온 것 같으냐면 제가 대학 1학년 때 미팅을 했는데 첫 미팅이 고대생이었어요. 네. 그 학생이랑 좀 친해져서 축제 초청까지 받아서 아마 천문동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와서 그 유명한 고대 앞에 고갈비도 먹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제가 대학 다닐 때는 고대가 이제 바스티유 감옥으로 대표되는 그냥 건물이 생긴 게 좀 그랬잖아요. 옛날 고풍스럽지만 그렇게들 얘기했었는데 오늘 와보고 너무 놀랐어요. 이렇게 세련된 건물들도 이렇게 바뀌다니 너무너무 놀랬고 제가 또 고양시에 살다 보니까 굉장히 멀 것 같아서 심리적으로 엄청 일찍 나왔거든요. 6시 막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오는 바람에 근데 생각보다 또 지하철 이런 게 되게 잘 돼 있어가지고요. 금방 왔어요. 금방 와서 학교도 바로 돌아보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뭐 불행히도 고대생과 결혼은 못했고요. 여러분이 또 라이벌로 서로 생각하는 여대생이랑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 사람이랑은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3월 23일로 기억하는데 7시에 만나서 미팅을 했죠. 오디오 미팅을 하면서 그때까지는 이제 그랬어요. 지금 좀 전에 교수님이 너무나 저를 화려하게 소개해서 도대체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할까 이제 기대하고 오시면 절대 안 돼요. 모든 영화든 뭐든 그 정도 하겠지라고 봤을 때 이제 기대가 큰 법인데 모든 미팅이 다 그렇습니다. 제가 한 200번 정도 미팅을 주선하고 했던 것 같은데 뭐 늘 그랬어요. 제 이 키가 초등학교 5학년 때 큰 키거든요. 근데 어쩌면 그렇게 우리 세대가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미팅을 나가면 제가 이렇게 한번 쳐다볼 수 있는 남자가 나온 지 단 한 번도 없어요. 전부 약간 이렇게 또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약간 미축이 돼서 이렇게 걷고 이랬거든요. 이제 그리고 뭐 얘기를 해도 이렇게 얘기가 잘 이어지지 않고 그런 남자들만 분위기 만났었어요. 물론 첫 번째 고대생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그 친구랑 얘기가 잘 됐으니까 여기까지 왔겠죠? 네, 그래서 막 후광이 묻히는 거예요. 그날 5대5인데 그 남자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운명이다 생각을 했는데 그 남자도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도 안 돼서 결혼을 결심하고 날아갔죠. 왜냐하면 저는 1년 연애하고 결혼한다는 건 정말 세상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남자가 이제 그 당시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해외 파견을 신청한 상태였어요. 무슨 생각으로 미팅을 나왔는지 어쨌든 저랑 결혼을 해서 외국을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인거도 못 보고 이제 결혼을 하고 중동으로 날아갔습니다. 이제 리비아에서 2년을 살았고요. 첫날 자는데 정말 간대기가 부었죠. 뭘 믿고 남자나 믿고 이제 그 중동에 정말 제가 태어나서 그런 데를 가볼 거라 생각을 못 했는데 첫날 밤에 누웠는데 밖에 총을 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 미사일 때문에 지금 약간 긴장 상태죠. 저는 정말 집 밖에서 계속 미사일을 쏘는 그 상태로 정말 하루를 꼴딱 새고 가끔씩 국지전도 막 일어났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거기서 2년을 살았습니다. 남들은 군대를 2년 갔다 온다는데 저는 이제 그쪽으로 보고 온 남자들은 뭐 오줌도 안 눈다 그러죠. 저도 당분간 그쪽 봐서는 뭐 어떻게 하지도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귀국을 했습니다. 귀국을 하고 저는 근데 2년 동안 느낀 게 있죠. 중동 리비아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남자 하나만 바라보고 이제 그 사막 가운데서 이제 기다리다가 이 남자만 득득 바가지를 긁다가 나만 이렇게 혼자 오래 두고 막 이러면서 이제 했는데 제가 사대생이죠. 여기 다 사대생이신가요? 교직이수 하시는 분 안 계신가요? 네, 그러니까 사대생이라 좀 사대생의 어떤 근본적인 피가 있습니다. 저는 그때 결혼할 당시는 모든 걸 다 버려도 좋다. 이 남자만 바라보고 살아도 좋다. 이제 그랬는데 2년도 안 돼서 마음이 바뀌죠.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이런 것들을 애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지 못한다면 난 미치겠구나.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이제 인고를 보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렇지만 바로 인고를 볼 수는 없잖아요. 이제 딱 어떻게 됐는데 어떤 학교에서 갑작스럽게 자리가 나서 이른바 이제 김혜수처럼 이제 기하직 직원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기간제라고 하죠. 네.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기간제를 앞으로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제 해보면 지금은 조금 위상이 많이 달라졌는데 그때만 해도 계약직 직원이라 함은 제 임무는 그것이 아닙니다만 이렇게 얘기하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어라고 이제 맡기는 일은 다 하고요. 특히나 이제 수업을 하면서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는고 하니 내가 이 수업을 제대로 장악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 계약을 못 하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정말 이 수업에 넘쳐서 수업한다기보다는 이제 다음에 계약을 해야 되니까 가끔 교감선생님 밖에서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가 학창 시절에 배웠던 가장 저도 모르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수업 시간에 집중할 수 있는 형태의 어떤 선생님을 모델로 삼아서 수업을 했죠. 정말 40명이 그때 40명이었어요.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하고 제 수업에 이렇게 들어와 있죠. 저쪽 좀 눈이 좀 레이저 나오게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는 막 웃지도 않고요. 첫날 3월부터 잡아야 돼. 선배들도 얘기했고 선생님들도 그래 했고 들어가서 정말 수업 장악은 끝내줬어요. 그래서 계약은 이제 계속 이루어졌고 이제 인구를 안 보면 어떠냐. 내가 이 학교에서 인정받고 혹시 이제 뼈를 묻으리라 이제 사립학교였거든요. 그래서 한 2, 3년을 쭉 지내는데 저는 제가 수업을 되게 잘하는 줄 알았어요. 네, 왜냐하면 수업시간에 아무도 졸지 않고 저는 정말 분필을 부러뜨려 가면서 열심히 이제 그날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고 한 번도 단 한 번도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고 나온 적이 없는 못 끝내고 나온 적이 없다는 거죠. 자부심으로 이제 가득 찬 한 3년이 됐나? 이제 그때 어떤 친구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저 수업을 들었던 중학교 2학년 학생이죠. 그 학생이 선생님 이런 얘기를 하죠. 선생님 수학이 너무 어렵고 재미가 없어요. 대체 게다가 이걸 도대체 어디다 써먹는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순간 진짜 뒤에서 돌 하나를 가지고 제 머리통을 딱 내리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수업을 했는데 수업이 재미가 없다니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무엇보다 제가 마지막에 대답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디다 써먹냐고? 그래 잠깐만 좀 생각해보고 내가 깊이 있는 답을 주마. 일단 보냈습니다. 냉정하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수학을 왜 공부할까? 왜 공부할까? 첫 번째 대학 가려고 한다고 생각을 한다는 게 현실적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정말로 수학이 너무나 재미있어서 하는 친구들 전교 400명 중에 한 3명은 있더라고요. 눈을 보면 알 수 있죠. 이걸 내가 알아내는 과정이 너무나 재밌는 친구들 와서 이제 저는 중학교 과정에서 볼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막 가지고 오면서 저한테 묻고 이제 저도 이제 막 끙끙 알아서 같이 해주고 이러는 친구들 400명 중에 한 3명 있습니다. 네. 나머지는 선생님이 시켜야지 하는 거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고 내가 정말 대학만 가라 이놈의 수학 절대 하지 않으리라. 네, 저도 거꾸로 생각은 했어요. 저는 수학이 깔끔해서 좋아하긴 했지만 저는 원래 법대를 가고 싶어 했거든요. 부모님의 반대로. 근데 저희 세대는 문과가 조금 약간 이렇게 되고 이과 쪽으로 가야 산다는 그런 세대였어요. 제 학번이 이제 약간 추정이 이제 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과를 억지로 가고 거기서 이제 수학교육과를 왔는데 이제 거꾸로 하는 학생도 많은 거죠. 내 인생에 절대 대학을 가면 수학을 하지 않으리라. 대표적인 학생이 이제 저의 딸입니다. 죽어도 수학을 않겠다. 그렇지만 이제 열심히 이제 해서 할 수 없으니까 이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자, 그런데 과연 수학을 써먹을 데가 없느냐. 자, 이 무렵에 이제 제가 운명적인 만남을 하나 하죠. 고대 출신이신 걸로 기억하는데 이제 맞죠? 정재승 교수님이라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카이스트에 아마 계시는 걸로 아는데 정 교수님하고 이제 뭔가 이제 작업을 하나 하게 됐습니다. 예. 그때 이제 네, 아신다는 거죠, 지금. 네. 그 교수님하고 뭔가 이제 작업을 하면서 과연 수학을 어디다 써먹을까에 대해서 어떤 작업을 이제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잘 안 보이더라고요. 정 교수님은 과학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과학적인 부분에 많이 얘기를 하시면서 과학은 사실은 생활 속에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잡아내고 찾아내고 이래서 과학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굉장히 자주 하는데 이 수학이 뭔가 현상 밑에 깔려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뭔가를 대면서 얘기하기가 굉장히 좀 약간 어려운 거죠. 자, 그렇지만 포기할 것이냐. 포기해서는 안
보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왜냐면요. 자, 한번 보죠. 중학교 1학년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무 옛날에 배웠나요? 기억하시죠? 예. 이 동의각과 억각에 관한 얘기가 있는데, 이 얘기를 제가 너무나 정확하게, 왜냐면 애들이 가지는 5개념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동의각하고 억각은 항상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평행을 해야 같은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제 내가 그걸 너무나 잘 강조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가르친다라고 했을 때, 아까처럼 손가락 하나 깎다 못하면서 달달달 외우면서 잘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재미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거기다가 저거 배워서 어디다가 쓰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애들은 뭐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고 이제 배웁니다. 배우고 나중에 이제 물론 쓸 때는 있습니다. 그 안에서 나중에 이제 뭔가 우리가 뒤에 뭐 기하적인 증명을 할 때 잘 쓰죠. 문제 풀 때. 그렇지만 현실에서 어디다 쓰는지 필요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좀 도와주시겠어요? 아까 EBS에 에펠탑으로 평행 얘기를 풀어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에펠탑으로 풀어갈 수 있을까요? 예, 잠깐 어떻게 풀었는지 한번 동영상을 잠깐 볼게요. 아까 EBS 열어놓은데 그거 학습하기 한번 눌러봐주세요. 잘 연동이 되려나 모르겠네. 여기는 프랑스 파리. 패션의 도시, 예술의 도시, 그리고 찬란한 문화유산을 간직한 도시. 이 아름다운 도시 파리를 대표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파리의 상징, 아니 프랑스의 상징은 바로 에펠탑입니다. 그럼 에펠탑은 어떻게 프랑스의 상징이 됐을까요? 에펠탑의 높이는 무려 312m. 1889년 건설 이후 40년 동안 세계 최고의 높이를 자랑했죠. 또 사용된 철골이 18,000개, 리벳이 250만 개. 더 놀라운 것은 300명의 기술자가 단 25개월 만에 완성했다는 사실입니다. 아셨나요? 파리 만국박람회가 열린 1889년은 프랑스 대혁명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건축물은 1851년 영국 런던 만국박람회 당시 건설된 수정궁. 프랑스 정부는 영국의 수정궁을 이길 만한 획기적인 기념물을 만들기 위해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기념물이 바로 에펠탑입니다. 이때 7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정된 건축가가 바로 구스타프 에펠. 그는 철을 이용해 철도나 다리를 놓던 자신의 기술을 그대로 가져와 높이 312m의 에펠탑을 만든 것입니다. 설계도는 모두 5,300여 장. 철저한 계획하에 각 부분을 따로 만든 후 기중기로 위로 올려가며 조립해서 25개월 만에 에펠탑을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에펠탑은 현재 120년째 프랑스의 상징물로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사실 높은 탑을 쓰러지지 않게 튼튼하게 쌓으려면 꼭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탑의 엄청난 무게를 버틸 수 있는 아주 단단한 받침대가 꼭 필요하고요. 다음은 각 단을 평평하게 쌓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두 직선이 평행하다는 것은 한 평면 위에 있는 두 직선이 서로 만나지 않을 때를 말합니다. 조금이라도 평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기울어지다 결국 무너져버리고 말겠죠. 네, 여기까지만 보고요. 다시 내려주세요. 자, 5분짜리 클립인데요. 제가 오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절반을 보여드릴게요. 네. 에펠탑에 관련된 이야기를 이렇게 해 나가면서 이제 어떤 것이 굉장히 큰 건축물 같은 것들이 어떻게 쌓아지는가 얘기할 때 평행 얘기를 하면서 동의각, 억각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것이 이렇게 쌓다 보면 이렇게 조립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각도가 동의각이나 억각에 해당되는 부분이 각도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조립이 돼야지 올라갔을 때 결국은 평형을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물론 이제
그것만으로 이 높은 탑이 지금까지 유지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약간 스토리텔링으로 구성이 되어서 총 3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결국 나중에 이제 삼각형의 어떤 튼튼한 구조 이야기로도 연결이 되고요. 이게 고등학교 얘기까지 되면 조금 더 어려운 이야기까지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에펠탑 하나 얘기를 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이런 관심을 가지고 배운다면 이게 그냥 독립각 억각 얘기를 기술적으로 그냥 한 것보다는 훨씬 기억이 잘 남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이 평행 얘기를 하다 보면 어디까지도 이어질 수 있느냐 아마 이런 얘기로도 이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이거 이 그림 기억나세요? 제주도나 이제 한번 트리가트 전시회 가신 분들 아마 기억이 날 텐데 지금 저기 있는 남자친구가 이 사람한테 술을 실제로 받고 있지? 않지요? 예, 받는 것처럼 이제 착시 현상을 일으키게 이제 만든 이제 트리가트입니다.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바닥에 그려진 그림인데 실제로 공간감이 굉장히 느껴지죠, 그렇죠? 물론 이제 이 착시 현상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원근감에 의한 크기 조절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평행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제 트리가트 중에 이제 저런 게 있을 수가 있는데 밑에 내려가는 이 선들 있죠. 실제로는 뭐 주상절리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실제로 가서 보면 평행의 상태지만 평행을 실제로 2차원에다 그릴 때 평행하게 그려서 평행감이 느껴질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죠? 그 아이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면서 평행 얘기를 어디까지 이어갈 수 있느냐 바로 이렇게 트리가트 얘기를 하면서 평행이 평행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이제 미술과까지 연결이 되면 소실점을 가진 그런 사선으로 약간 그려져야지 이게 실제로 평행선이 평행하게 느껴진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옛날에 이제 여러 가지 화가들을 보면 그 평행에 관한 그러한 것들을 공간의 2차원의 공간에다가 연결을 시킬 때 어떻게 원근감을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할 때도 수학적인 계산으로 이제 그 그림들을 그렸는데 수학적 계산이 너무 어려운 그 미술가들은 아예 그 원근 틀이 있대요. 틀을 갖다 놓고 이제 그림을 그리면 그때 그 원근감과 거리감, 느껴가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재미로 느낄 수 있는 트리가트 전시회를 가도 저런 것들을 느낄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자, 그렇다면 평행 하나를 이제 가르칠 때도 우리가 물론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 제가 이제 처음에 보여드렸던 첫 번째 컷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예제 문제를 많이 풀고 이러다 보면 수업 시간은 굉장히 짧게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어떤 이제 여러 가지 토론거리를 주면서 이런 얘기까지 연결하게 되면 아이들이 미술과의 융합적인 수업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중학교 1학년 평행 공부를 같이 했었더랬습니다. 아까 정 교수님과 함께 이제 이런 류의 이제 작업을 조금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애들이 좀 더 흥미있게 이것들을 이제 가지고 얘기를 이끌어가면서 그 속에서 재미있게 좀 공부를 할 수 있을까. 비단 이제 이러한 미술적인 요소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무엇보다 아이들한테 좀 관심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보여드릴 텐데요. 아마 매닝 블랙이나 몬스터 주식회사 같은 애니메이션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예. 이것을 보게 되면 이제 그냥 재미있다고 넘겨질 수도 있지만 이 속에서 우리가 수학의 눈으로 좀 보면 우리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교과랑 좀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뭐랑 연결할 수 있을까요? 예? 그렇죠. 제가 여기 힌트를 적어놨죠. 예. 그냥 기술법이 이제 중학교 1학년에 있었습니다. 네, 새 교육과정이 올해부터 이제 제시가 되면서 교육과정 내용을 축소하다 보니까 기술법이 빠져버렸어요. 근데 작년까지 제가 가르쳤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기술법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려워하고요. 도대체 이걸 왜 하나 싶기도 하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우리 기술법이 우리 뭐 여러 가지 썰이 있지만 우리 손가락이 10개인 것에서부터 얘기가 나오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다 추정을 하고 실제 그 흔적들을 우리 언어에서 많이 살펴볼 수가 있는데 몬스터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거기 나오는 괴물 중에 이제 카운트를 하는 괴물이 나오죠. 이 괴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운트를 하는데 우리 보통은 이제 10, 9, 8, 7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주선을 쏘잖아요. 얘는 이제 막 출동을 시킬 때 이 7부터 셉니다. 7부터 세는 이유가 뭐냐면 제 손가락이 7개예요. 네. 그러면서 봤을 때 그 애니메이션의 구조를 보게 되면 그렇지만 얘네들이 인간 세계에 사는 게 아닌데 그 자기네들만의 어떤 행성에 살잖아요, 그렇죠? 거기를 보면 또 숫자는 또다 뭐 사물함 번호 이런 걸 보면 우리 인간의 이제 십지법을 씁니다. 약간 좀 어색한 거죠, 실제로는. 그 어색함을 잡아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서 만약에 우리가 지구에서만 살고 있지만 나중에 우주에 사는 누군가와 우리가 컨택을 해서 연결이 된다면 과연 우리 십지법의 체계를 서로 이해할 수 있을까?
아마 이제 RS15 청문대에서 쏜 걸로 아는데 쏜 내용에 보면 십진법이 아니라 이진법으로 소개됩니다. 왜냐하면 이진법은 어디서나 있을 수 있는 거죠. 손가락이 두 개이거나 말거나 있다 없다, 뭐 밝다 어둡다 이런 식으로 이분법으로 나눌 수 있는 거라서 어디든 이진법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쏜 기록이 나옵니다. 이런 얘기들 해가면서 아이들과 함께 기술법 얘기를 하면 훨씬 이제 애들이 좀 흥미있게 이제 쉽게 받아들이는 거죠. 물론 이제 계산을 하고 기술적인 거는 조금 다음에 문제지만 이러한 것들이 그런 배경에서 나올 수 있겠구나 하면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습니다. 맨인 블랙도 같은 차원에서 얘기를 했었고요. 거짓말의 발명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나요? 거의 없을 겁니다. 이게 좀 오래된 영화인데요. 2008년 영화인가? 이제 그랬던 것 같은데요. 거의 안 보셨죠? 예, 이제 거기 보면 이제 이 감독의 약간 기발한 생각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주인공이 사는 이 사람이 감독이에요. 감독이고 주인공이고 북치고 장구치고 다 있는데 일단 못생겼죠. 주인공인데 좀 비주얼이 무척 약합니다. 이제 여기서도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사는 세계는 어떤 세계냐면 거짓말이 없어요. 그날은. 무슨 말을 하면 다 고지고대로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약간 블랙 코미디라서 보게 되면 좀 야한 장면, 대사도 좀 나오는데요. 그런 것들은 제가 말씀 못 드리고요. 공시동상이라. 궁금하신 분들 찾아보세요. 예. 근데 보면 이제 대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이 뭔가 실수를 해서 회사에 잘리게 되는데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동료가 지금 나가는데 우리는 말 같은 거 그러잖아요. 어떡하냐, 안 됐다. 가서 새 생활 잘해라고 이렇게 격려하고 이러죠. 근데 나 너 진짜 너 재수없어서 진짜 기분 나빴거든? 너무 잘됐다. 안녕? 뭐 이렇게 하고 레스토랑을 가도 이 레스토랑 진짜 재수없어 밥 맛없어 뭐 이런 얘기 대놓고 하는 거예요. 물론 처음 만난 미팅 상태한테도 이렇게 찌질한 남자랑 미팅을 하다 내 시간이 아까워 뭐 이런 식으로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런 세상인데 이 남자가 이제 집세도 이제 막 밀리게 된 상황이죠. 근데 집세가 800불인데 집주인이 800불을 내라고 이제 독촉을 하니까 자기 통장 잔고를 보는데 300불밖에 없는 거예요. 은행에 가서 300불을 찾으려고 갔는데 3하고 8하고 약간 좀 헷갈리죠. 그렇죠? 이 사람이 순간적으로 800불을 달라고 합니다. 근데 은행 직원이 이 고지고대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뭔가 전산사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800불을 그대로 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드디어 이제 이 세상에 이제 거짓말을 처음으로 발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어머님이 이제 돌아가시는 이제 블라블라 굉장히 많은 상황이 있는데 어머님이 내일 원래 죽기 직전이에요. 근데 가서 이제 이런 걸 선의 거짓말 하는 거죠. 엄마한테 엄마 이제 돌아가신 아빠도 거기서 만나게 되고 고통도 없는 이제 그런 세계가 기다리니 어머니 기뻐하십시오 그럽니다. 근데 어머니가 정말로 그러냐고 너무나 밝게 웃으면서 아주 행복하게 돌아가십니다. 그걸 본 의료진들이 놀라는 거죠. 저분은 하나님을 만나고 왔구나. 그게 일파만파로 퍼지면서 이 세계에 이분이 이제 하나님 만난 분이 거짓말 없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전 세계에다 대고 이제 거의 교황 수준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에 대해 전파를 하고 이제 이런 세상이 나옵니다. 이제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세상에서 이제 거짓말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 혼자는 아니고 같이 작업한 선생님들이랑 이거 뭐랑 연결시킬 수 없을까? 자 뭐랑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아까 기술법은 잘했으면서 거짓말 반대가 뭐죠? 천만이죠, 그쵸? 중학교 2학년도 지금 학습량 감소로 인해서 평가 근사값이 빠졌습니다. 교육과정에서. 네, 빠졌는데 이제 중학교 2학년에서 이제 근사값을 아이들이랑 같이 배울 때 이거 좀 활용하면 어떨까 그랬습니다. 근사값은 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어느 정도까지를 거짓말이라고 하느냐에 따라서 봤을 때 아주 엄밀하게 얘기하면 천만 빼고는 다 거짓말인 거죠, 실은. 근데 근사값도 거짓말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세계에서 나오는 이제 영화 장면 도기를 보면 여러 가지 그 잡지에 기사들이 나옵니다. 근로생산성 13% 감소. 그래요. 이거는 정확하게 낮아 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뭐 13.9에서 반올림을 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13%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하늘의 그분이 104살까지 하늘의 그분 덕분에 104살까지 산 할머니 나이도 참값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마지막 하늘의 그분이 쓰나미로 4만 명을 죽이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정말로 4만 명을 죽였을까요? 이건 좀 생각해볼 일이죠, 그쵸? 네, 실제로 우리가 해운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이제 추정을 했을 때 기자들이, 몇 명이 왔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 이제 생각하는 방식과 실제로 정말로 4만 명일까?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쵸? 애들하고 이제 이걸 화두로 던지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떠한 기사들을 전달하게 될 때, 어디까지로 얘기해야지,
기사를 전달할 때 의도하는 것까지 할 것이냐? 그럼 정말로 3만 명 다 헤아릴 것이냐? 그건 아닌 거죠, 그렇죠? 효율성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저절로 오차의 한계라든지 이런 얘기까지 연결이 됩니다. 저절로. 네. 근데 보통 우리가 그냥 가르칠 때는 자 근사급 개념이요. 실제로 어렵습니다. 가르치는 사람도 어렵습니다. 그러니 근데 실제로 계산하는 거, 문제 푸는 거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 마지막 단위에서 끊고 무조건 2분의 1에서 더하기 빼기 해라. 왜 어디에 등호가 들어가는지 얘기하지 않고 게다가 교육과정에 올림하고 버림은 가르치지 않았어요. 반올림만 있기 때문에 자 무조건 이렇게 하면 된다. 뭔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가면 답은 분명히 떨어지고요. 하지만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우리가 인간이 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오차한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를 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누가 이렇게 무게를 쟀는데 몸무게가 이겁니다. 어디까지가 오차한계고 최저가 저울이 이거 아니잖아요. 그거는 기계한테 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가르치지 못하는 그런 컨텐츠 구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계산하는 건 나중에 저절로 따라올 수 있는 것이니 왜 이게 우리가 필요할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때 무엇보다 이런 얘기 구조로 가게 되면 좀 편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이제 학원 많이 갔죠. 네, 지금 오디션이 어디까지 지금 갈 것인지는 지겹다, 이제 그만하자, 이제 그럴 때가 왔는데, 가장 원조격이 나는 가수다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나는 가수다가 이제 아마 그분 PD님이, 김영희 PD님이 처음에 이제 구상을 해서 한 것 같은데, 하도 옛날 일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맨 처음에 나는 가수다 첫 번째 탈락자가 누구였죠? 김건모였죠. 난리 났죠. 네. 왜냐하면 그 사람들 중에 누군가는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왜 김건모가 떨어져서 그렇게 난리가 났을까? 다른 사람이 떨어져도 이렇게 난리가 났을까? 아마 그때 누군가가 떨어졌다고 예상을 했을 때 걔가 떨어지면 별 얘기 없었을 거야 라는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김건모가 떨어지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었을까요? 립스틱에 문제가 있었군요. 네, 맞습니다. 립스틱에 분명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없다고 할 수 없지요.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요? 오늘 이따가 제가 상품 2개를 갖고 왔거든요. 맞히는 사람 이제 드릴 겁니다. 투표 방식에 문제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자, 왜냐면요. 김건모가 그날 립스틱 때문에 1등은 아니었죠, 물론. 그렇다고 떨어지는 7등에다가 줬을 것이냐, 거기 나온 군중들의 심리가. 그거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 난리가 난 거죠. 오늘은 1등은 아니었지만 김건모는 탈락하는 7위는 분명히 아니었다고 보통 생각을 했을 텐데 투표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 그 투표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제가 이제 어디 칼럼에다 쓰고요. 이걸 이제 김영희 PD님한테 좀 보내려고 했는데 자체적으로도 아셨나 봐요. 투표 방식이 자꾸 바뀌죠, 그렇죠? 자, 이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하진 않았습니다. 이제 교과 과정에는 없기 때문에 저 이산수학에 보면 선거론이 있죠. 선거론은 학생들이 충분히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디다가 이거를 수업을 했느냐면 방과후 수업에 이용을 했습니다. 방과후 수업에 이제 제가 뭐 투표 방식에 대해서 다 얘기는 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투표 방식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죠. 이제 보르다 투표 방식이나 뭐 여러 가지. 지금 실제로 다른 유럽이나 이런 나라에서도 다양한 투표 방식을 하고 있는데 어떠한 것을 의사결정을 할 것이냐. 의사결정의 그 포인트를 맞춰서 그 투표 방식을 정하는 게 맞다. 실례로 여러분들이 아마 학교 때 중에 학생회 뭐 반장 부반장 하셨는 분들 많을 텐데 이게 투표 방식이 여러 가지잖아요. 담임 선생님 굉장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아이가 있어요. 제가 반장이 되면 반 잘 굴러갈 것 같아. 급해. 애들한테 옛날처럼 엄석대도 아니고 자 얘를 이제 반장을 하겠어 이러면 난리가 나죠. 담임선생님 왕따 당합니다. 1년이 괴로워요. 애들 잘 보여야 되거든요. 교묘하게 선생님들이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이제 딱 봐서 얘 무조건 1등을 반장으로 하고 한 번 선거에 시간이 없어. 2등은 부반장으로 이런 방법도 있고요. 반장, 부반장 후보 따로 이렇게 내보내는 방법도 있고요. 런닝메이트로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1등, 2등만 해가지고 다시 재투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대통령 선거가 아니라서 돈이 그다지 많이 안 들어요. 네. 그래서 그날 시간만 조금 할애하면 선생님들이 어떤 방법, 수학선생님들이 특히 그 머리 잘 굴려가지고요. 교묘하게 이렇게 쳐내면서 내가 원하는 아이를 반장으로 보냈습니다. 이건 힘들거든요. 네. 예, 지금도 보게 되면 실제로 이제 예를 들어 구성을 한번 보시죠. 총 11명이 투표를 했다라고 했을 때 11명의 과반수는 6명이잖아요. 예상이잖아요. 6명이 지금 1등을 A로 뽑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중들의 심리를 이것이 다수결의 원칙이 다 반영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만약에 1등, 2등, 3등, 4등을 다 매기게 하고 점수를 실제로 내어보면 그 1등이었던 게 29점이 되면서 3등으로 내려갑니다. 이 선거라는 방법이라는 거는 그 대중들의 어떤 심리나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도 충분히 쓰여질 수 있는 거죠. 학교 현장의 그 정치적인 요소에서도 가능한 얘기고. 네, 그래서 이걸 얘기를 하면서 실제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러면 저렇게 불완전한 방법 왜 쓰느냐. 김영희 PD는 제대로 수학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완벽한 선거 방법이 있는데 왜 저걸 택했느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아이들과 함께 같이 하다 보면 실제로 그 경제학자 이나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노벨상을 받았던 그 경제학자 한 분이 완벽한 선거 방법이 없다라는 걸 증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그것까지 다 알고는 굉장히 허무해지겠지만 방과후 수업이나 영재학급 가서 충분히 아이들한테 너희들이 그러면 완벽한 선거 방법 우리가 한번 짜보자. 이렇게 하면서 얼마든지 수업이 가능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다 보면 애들이 전부 서로 이제 막 얘기를 하면서 거긴 뭐가 약점이 있고 약점이 있고 얘기를 하죠. 맨 끝에 이제 실은 없단다. 이렇게 되면서 에이 선생님 막 이렇게 하지만 과정이 중요한 거니까요. 자, 이것도 이제 좀 지나간 거지만 제가 아주 요즘 예뻐라하는 송중기가 나오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서 연기를 어찌나 잘하는지 뿌리 깊은 나무를 제가 지금 끝까지 다 못 봤고요. 그때 이제 모라장 볼 텐데 1회부터 4회까지 너무나 집중도 있게 봤습니다. 송중기가 너무 잘생겨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때 아버지하고의 그 갈등 구조를 얘기하는데 백윤식 씨도 굉장한 포스가 있잖아요. 연기하는데 막 빛이 나는 거예요. 정말 몰입해서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아마 관심 있었던 분이 계실 텐데 이 마방진에 굉장히 심취합니다. 이 세종 이도가. 왜냐하면 이 정치적인 어떤 그 소용돌이 속에서 마음을 못 잡고 마방진을요 계속 늘려갑니다. 30바이 30까지도 뭐 느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저 밑에 깔려있죠. 그죠? 이제 궁녀들 시켜가면서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제 우리는 막 이렇게 손으로 그리거나 막 이렇게 하는데 궁녀들이 막 옮겨가면서 하다 보면 나중에 계산도 막 하죠. 계산도 시켜요. 아래 것들한테. 네. 그게 거의 시행착오 방식으로 이제 많이 하는 거죠. 근데 시행착오의 방식밖에 없었느냐라는 얘기도 물론 할 수 있겠지만 이제 마방진 얘기로 이끌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약간은 역사적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제 아까 3x3 마방진을 하면서 이제 그 아버지가 와서 얘기를 하죠. 이방원이 뭐 이거 가지고 너는 이렇게 고민을 하느냐. 너 제일 가운데 누구를 놓으면 되겠느냐. 라는 얘기를 하면서 아주 이제 말도 안 되게 쉽게 풀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서 논리가 실제로 수학적인 개념보다는 이 두 왕이 나라를 보는 그 정치적인 색깔이 다른 거죠. 그 얘기를 이 드라마에서는 마방진으로 풀어갑니다. 예. 그렇다 보면 이게 결국은 수학적인 내용으로만 끝날 일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어떤 뭐 정치 얘기라든지 이런 거로도 이제 이끌어갈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시락 얘기도 이제 나오는데요. 뭐 이런 얘기는 여러분이 더 잘 아실 테니까 제가 이제 패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몇 가지 예능이라든지 드라마라든지 뭐 영화, 애니메이션 뭐 이렇게 이게 다 애들이 굉장히 관심 있어 하는 거거든요. 예. 선생님들의 관심사로 보면 굉장히 학문적이고 이제 이런 걸로 가는데 애들은 재미를 없어 합니다. 우리가 이제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 번을 보면 이제 가슴이 막 떨리는 게 제 1학년 때도 생각이 났지만 빛이 납니다. 빛이 나고요. 근데 제가 이제 제 눈으로 얘기하는 게 여러분하고 얼마나 코드가 맞을 것이냐. 그러니까 제가 교사들 강의가 마음이 편한 게 이제 저랑 이제 코드가 이제 어느 선상에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정말 신세대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 고리타분한 얘기를 할까봐 너무 떨리면서 이제 온 거죠. 근데 아이들의 눈에서 이제 어떤 것이 이제 좋을까. 그래서 더 이상은 제가 볼 때 이제 우리 얘기만으로 선생님이 고민해서 제시하는 게 다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이런 수업을 좀 하다 보면 제가 이제 글쓰기도 시키거든요. 노트에 자기가 이제 처음에는 이런 거 보면서 자기가 어떤 생각이 들었나 이런 것도 써보고 하다가 어느 날 이건 이제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어느 날 어떤 애가 와가지고 깜짝 놀랄 얘기를 해요. 선생님 제가 봤는데요. TV라고 다 제대로 된 거 아닌 것 같아요. 네. 봤더니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하나 나왔어요, 선생님. 이거 제가 저기 방송국에다 얘기할까 봐요. 우리 좀 약간 습관이 이제 야 저거 잘못되지 않냐? 얘기하자. 막 이러니까 애들도 막 이렇게 보면서 저거 막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막 이러는 거예요. 이 CF 본 기억이 나시는지 혹시?
광고는 짧아야죠. 네, 이게 끝입니다. 네. 자, 그 아이도 여러 번 보진 않았을 텐데 여기서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죠, 그죠? 자, 여러분도 발견하셔야 됩니다. 중학교 2학년이 한 거기 때문에 이건 손을 들고 발표하셔야 됩니다. 네. 뭐가 이상했나요? 단위가 다른데 비교할 훌륭합니다. 평소에 혹시 보셨나요? 지금 보고 생각하신 건가요? 예, 멋집니다. 중학교 학생들이 관심 있습니까? 고등학교 학생한테 관심 있습니까? 중학생. 아, 그래요? 그럼 제가 중학교 학생들에게 좋은 스토리텔링 책을 하나 선물하겠습니다. 다시 안 봐도 되죠? 네, 그게 이제 차 선전을 하면서 나오는 그 배기가스 유해한 것이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자기네 하이드 브리드가 더 이제 좋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소를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단위라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루의 배출량이 얼마냐와 그쵸? 소의 단위는 달랐죠, 그쵸? 근데 아이가 봤을 때 무조건 비교하는 게 맞지 않다라는 걸 인식을 한 거예요. 보통 우리가 100이 뭐 50보다 크다라는 거 봤을 때 아이들에서 단위를 많이 무시합니다. 현상과 관계된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숫자에만 집중을 하죠. 근데 뭔가 이제 자꾸 보면서 저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저는 그냥 뭐야 재밌다 막 이러면서 방귀 뿜기네 막 이러면서 봤던 이 CF를 걔 어린 걔가 이제 그런 눈으로 이제 본 거죠. 야, 이건 정말 얘기해도 되겠다.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막 우리가 막 어디 올릴까 전화를 할까 이랬는데 그 다음에 제가 기사 안 나오는 거 어느새 다른 CF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기 돈이 많은가 보다. 금세 찍어놓은 CF를 딴 데는 3년씩 우려먹는 데도 있는데 저 금방 갈아치웠네 이제 이랬죠. 근데 제가 나중에 이제 어디 이거 강의를 하려고 이제 검색을 해봤더니 이게 나간 이유가 뭐냐면 낙농업자들이 이걸 가지고 엄청 항의를 한 거예요. 물론 이 낙농업자들이 이제 항의를 할 때 왜 우리를 가지고 걸고 넘어지느냐. 안 그래도 지금 잘 팔리지도 않는데 우리도 막 이런 것도 있었는데요. 기사를 자세히 보니까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 아까 수학적 내용 비교하는 것도 제대로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뭐 낙농업 하시는 분을 무시하겠다는 게 아니라 보통 우리가 봤을 때 기성세대로 이상 넘어가게 되면 저런 수학적인 게 사실 눈에 잘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분들은요, 자기의 생계랑 관련된 거잖아요. 자기랑 관련이 된다라는 그 맥락 속에 있으면 뭐든지 잘 들어와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아이들은 지금 직업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관계치 않겠지만 자기가 어떤 직업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과 관련된 것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그분들 자기 생활과 관련된 바로 항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없어졌다는 거죠. 네. 제가 이제 이런 걸 보면서 확실히 관련돼 있다라는 건 매우 중요한 거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 뭐 제가 여러 가지 예를 들었는데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되겠는가. 제가 이제 아까 봤던 파리 에펠탑 이제 동영상 있죠? 그거 제가 만들었거든요. 네. 근데 기술적인 건 EBS에서 만들었고요. 네. 만들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잘 못 만들어요. PPT도 겨우 만드는데. 네. 저 기본 구성안을 이제 같이 편집회의를 해서 만들었고요. 지금 이제 중학교 1학년부터 스토리텔링이라고 이제 들어와서 교재가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이제 아까 뭐 지난 시간까지 디베이트도 많이 했다라고 하시니까 여기에도 이제 찬반이 팽팽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4월 5일, 6일 이틀 동안에 걸쳐서 한국수학교육학회에서 여러분 학회도 많이 가세요. 네, 가시면 그날 주 주제가 뭐였냐면 스토리텔링이었습니다. 네, 제가 워낙에 이제 스토리텔링에 관심도 많고 오늘도 강의도 있고 이래서 이틀 동안 이제 다른 세션은 다 빼고 스토리텔링만 쭉 들었는데 나중에 멀미가 나더라고요. 네. 그곳에 누가 와서 이제 얘기를 했냐면요. 제가 중학교 교과서를 이제 지난번 교육과정과 이번 교육과정을 같이 만들었는데 이번에 만들면서 이제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요. 교육부에서 이제 스토리텔링을 얘기를 하면서 무조건 이제 도입을 해라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출판사들 쪽에서는 이게 그 전까지는 인정도서가 아니었는데 이번 교육과정부터 인정도서로 넘어왔거든요. 인정도서로 넘어오면 이제 심사가 조금 이제 좀 편안해요. 웬만히 크게 오류가 없으면 이제 오케이 하는데 출판사 입장에서는 실은
판매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모델 교과서가 없는 상태에서 이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굉장히 현장은 보수적이거든요. 이게 동영상 촬영이 된다니까 제가 지금 마음 놓고 얘기는 못 하겠는데 현장 교사들은요. 나중에 편집하실 때 고려 좀 하시고요. 네. 현장 교사들은 실제로 학기 초까지요. 그 겨울방학 전까지 스토리텔링으로 교과서가 새로 나온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교과서도 지금 들어왔고요. 중학교 1학년부터 올해 쓰고요. 고등학교 1학년 내년부터 쓰는데 이게 교육과정 때문에 순차적으로 쓰게 되잖아요. 1학년, 2학년 교과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교과서들은 선생님들이 강제적으로 이제 연수를 해서 약간의 뭐 15% 정도는 연수를 받고 이제 들어왔다고 제가 들었고요. 중학교는 거의 없었어요. 거의 관심 있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 정도지 연수를 한 사람도 실제로 없었던 거고요. 스토리텔링 교과서가 있다는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교과서를 받았는데 언론에서는 너무나 많이 떠들었고 실제로 너무나 놀라웠던 게요. 전 교과서를 만들면서도 도대체 수학에서 스토리텔링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잘 모르겠고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제가 수업을 했다라고 얘기했지만 나중에 보니 제가 스토리텔링을 수업했네 뭐 이런 상태였고요. 스토리텔링 교재를 만들어라고 했을 때 대체 어디까지 무슨 의도로 만들으라고 했는가에 대해서 거기 모인 3분의 교수님과 6명의 지필진 교사들이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자, 9명이요. 그럼 네가 생각하는 스토리텔링을 갖고 와봐 라고 했을 때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른 거죠. 제가 지금 에펠탑 얘기를 했을 때 아니 무슨 동의가 뭐가 얘기하는데 그럼 에펠탑 얘기 저렇게 많이 하면서 해야 돼? 라는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 녹아있는 얘기를 이제 찾아서 해주는 방법도 있고요. 옛날에 이제 교과서를 보게 되면 앞에 얘기 조금 있죠. 탐구활동이나 이런 거 약간 얘기하고 그래 지금부터 수학 얘기 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수학사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수학사로 들어가게 되면 실은 좀 어렵습니다. 그쵸? 어려워요. 그리고 항상 이제 뭔가 교재를 만들다 보면 문제가 뭐가 있냐면요. 중학교 1학년이 배운 내용으로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학적인 현상은 수면 위로 드러나 있는 거기 때문에 딱 집어서 얘기하기가 참 좋은 것들인데 수학은 그 수면 밑에 있다 보니까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실은 모든 것들이 물리와 연결이 되고 있고요. 그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 굉장히 한계점이 있는 거죠. 이 얘기를 어디까지 나갈 수 있을 것이냐. 남이 만든 거는 이제 굉장히 비판하기가 좋은데요. 실제로 내가 만들려다 보면 이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델 교과서가 없어서 제대로 마음껏 우리가 생각하는 스토리텔링 교과서를 펴내지도 못했고요. 그 다음에 현장에 나왔는데 여러분 새로 나온 교과서 보셨나요? 13년 교과서가 나왔거든요. 이제 보시게 되면 뭐야 이거였어? 중학교 교과서는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초등학교는 지금 1학년 교과서를 딱 펴게 되면요. 동화책이에요. 네, 그렇지만 현장의 선생님들 대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수업할까? 지금 현장에서는 그 과도기를 겪으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제 거기에 관해서 이제 교과부에서 창의재단 쪽에다가 얘기를 해서 모델 교과서를 이제 만들게 했어요. 그래서 그날은 모델 교과서를 만들고 이제 실제로 현장에 이제 실험한 결과들 같은 걸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으로 이제 우리나라 학계에서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다음에 중학교에서 말하는 스토리텔링이 어떤 게 있는지 구경을 하고 왔습니다. 굉장히 잘된 단원도 있더라고요. 고등학교의 예를 제가 한번 봤는데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굉장히 재밌겠구나라는 생각도 하고 잘 적용했다 이런 것도 있지만 어떤 거는 아이고야 저렇게들 만드는데 뭐 이런 단어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만들어봤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는데요. 여러분 아마 그게 그 보고서가 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되면 그 창의재단 홈페이지에 가면 그 결과 보고서를 올려드린다고 했거든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 아마 이 수업 듣는다고 관심이 있으실 텐데 한번 보시고 실제로 이제 모델별로 나온 수업들이 있어요. 이것들에 대해서 아마 조금 더 얘기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것의 약간 자매품으로 이제 EBS 쪽에서 현장의 선생님들이 스토리텔링으로 수업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초등학교, 고등학교는 아직 작업을 시작 못했는데 이제 현재 중학교 1학년부터 이런 것들을 좀 올려주면 어떨까 해서 전체 교육과정을 5분짜리 클립으로 다 잘랐습니다. 그래서 그 5분에 해당되는 뭔가 스토리들을 만들어서 선생님들이 현장에 쓸 수 있도록 만들자. 그래서 거기서 제가 이제 저는 기합 파트를 맡았거든요. 같이 작업을 하면서 지금 만들면서 협재에 가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요.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얘기를 할 텐데 이 책은 제가 조금 전에 드린 책이에요. 예, 제가
번역했습니다. 예, 자랑하고요. 뭐 어쩌다 맡았는데, 이게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제 책을 뭐 보세요. 이거는 인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책 선언하고 절대 아니고요. 미리 알려드립니다. 이 캐나다에 있는 어떤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요. 이제 수학여왕 제이든 구출작전이라고 초등학교 고학년 내지는 중학교 1학년들이 보기에 적합합니다. 1차 방정식에 관한 문제들이 얘기 속에 스며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스펙타클하고요. 아이들이 보기에 흥미진진하고 뭐 이렇습니다. 방정식을 푸는 방식에 대해서 공부하고 가르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게 흐르다 보면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번역을 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책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이건 넘버스는 많이들 아시죠?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것들을 작업하기 전에 넘버스 가지고 몇 번 수업을 했었어요. 근데 넘버스가요, 뭐 굉장히 잘된 작품이죠. 수학적인 내용이 그 안에 좀 녹아있기 때문에 좀 자연스럽고 야 저런 스토리 구조로 가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요. 일단 어려워요. 그나마 쉬운 거 몇 개 이렇게 골라서 얘기하는데 고등학교 이과애들 정도에게나 뭐 좀 그렇지 수학적인 얘기가 어려운 게 많아요. 그게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현상 밑에 깔려있는 거라 끄집어내면 이게 막 고구마 뿌리처럼 나와서 물리고 막 이런 걸 다 합니다. 어렵죠. 게다가 이 넘버스의 안타까운 점은 늘 이제 그 각 편마다 사람이 죽습니다. 피가 너무 많이 나와서요. 옛날에 보니까 그 막 죽어있는 시체 부분 막 너무 이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계를 좀 느꼈던 거죠.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정말로 구조적인 걸로는 굉장히 잘 된 스토리 텔링 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범죄수학이라는 이제 책도 있습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동화랑 연결이 된 거라고 봐야지고요. 추리소설과 연결된 거죠. 이것도 꽤 잘된 작품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역시나 좀 어렵습니다. 그 범죄 현상이라든지 저 영상으로 표현이 안 돼서 피는 안 튀죠. 네, 그래서 괜찮은데 아주 어린 천재소년이 이제 이야기 구조를 이끌어가면서 적당히 이제 잘. 근데 보면 앞에 있는 데는 조금 쉬운 부분들이 있고요. 뒷부분으로 가면 좀 어렵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이제 잘된 작품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한국 작품을 제가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소개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잘된 작품, 진짜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여기서 제가 선생님들한테, 이제 예비 선생님들한테 좀 부탁을 드리는 건 뭐냐면요. 제가 옛날에 법대가 희망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책은 좀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논술 세대인가요? 저는 지금 만약에 논술로 대학을 들어오면 진짜 못 들어올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드는데 다행히 이제 책을 좀 많이 읽었고요. 그 다음에 여행에 좀 관심이 많았습니다. 제가 대구 청구석에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단 한 발자국도 다른 도시를 가본 적이 없어서 늘 이제 다른 데로 가봐야 되겠다가 꿈이었던 거죠. 그래서 막 돈을 모아서 알바비를 엄청 모아서 이제 혼자 막 한 53일 동안 이제 유럽 여행도 갔다 오고 막 이랬던 경험들, 그리고 영화에 관심도 많고, 그때는 내가 지금 무슨 헛짓거리를 하나, 뭐 누가 비난도 하고 우리 특히 어머니께서 그 돈으로 딴 거라지 그랬는데, 지금 보면 그렇게 했던 게 지금 제가 뭔가를 해보려고 시도를 했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하실 텐데요. 많은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정재승 교수님이랑 이제 작업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참 내가 무식하구나. 너무 무식하구나. 그러니까 우리가요, 지금 우리나라 교육이요, 무식한 사람을 만드는 것 같아요. 어떤 한 군데는 전문직일 수 있는데 너무 무식한 거죠. 스토리텔러가 되려면 뭔가를 연결을 했을 때 제가 그 배경 지식을 좀 잘 알고 그 가운데서 뭔가를 끄집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부터 누가 그거랑 연결된다 그래서 그걸 보기 시작하려면요, 너무 많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때 이미 늦은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폭넓게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작업들을 하고 아까 EBS 작업들을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는 수학을 잘 알아요. 물론 이제 수학과보다는 또 모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수학 공부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수준의 걸 잘 하시게 되면 가르치는데 뭔가 한계가 있습니다. 수학적인 것에 여러분 자신을 가지셔야 되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이 저런 걸 만들 수 있느냐? 잘 못 만들어요. 얼마나 유치하고요. 나중에 이제 청일재단 욕하면 안 되는 거, 그거 잘라주세요. 온거 보면 교수님들도 고백을 하시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얘기를 막 이렇게 만들어 가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구성작가를 데려옵니다. 그 방송국의 멋진 구성작가들. 이 구성작가들은 또 이제 수학을 몰라요. 둘이 싸웁니다. 저도 이 작업하면서 정말 미치고 도는 게, 제가 우리끼리 얘기하면 너무나 잘 통하는 수학적 배경 얘기들을요, 이분하고 얘기를 하려면 그분 탓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처음부터 얘기를 다 해야 돼요.
미치는 거죠.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죠. 수학적 의사소통이 너무 어렵고요. 그러니까 누가 제일 좋으냐? 양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이 책을 쓰신 교수님도요, 이제 수학 쪽 교수님인데 이런 쪽에 동화를 많이 쓰시고 소양들을 많이 갖추신 그런 분들이고 저런 작가들도 마찬가지인데 양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양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좀 드뭅니다. 네, 드물어.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나라 스타일로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MIC 교과서 다 보셨죠? 못 보셨나요? 그 프로이덴탈 연구소에서 나온 그 뭔가 맥락적인 걸 풀어나가는 그것도 이제 일종의 스토리텔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좀 더 수학하고 좀 잘 돼 있어요. 근데 그 책을 갖고 왔을 때 그 배경이 너무나 그 서양 구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걸 한국 스타일로 만드는 작업을 하는데요. 어려운 거예요. 배경 지식이 부족해서 자꾸 딴 얘기를 하는 거죠. 애들이 관심 없고 우리가 자꾸 보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배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아직 1, 2, 3학년 분들이라 들었는데 정말로 많은 것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걸 보십시오. 수학교육 안에서 이렇게 이것만 수학만 파고들면요 앞으로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 마치 제가 뭐 스토리텔링에 너무나 광신자 같지만 그건 아니고요. 지금 또 해야만 되고 하니까 이제 보는 것도 있고요. 제가 사실은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미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얘기가 지금 다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대단한 건 줄 알고 실제로 봤는데 그 선생님 입장에서 봤더니 나 이미 하고 있거든. 이미 스토리가 없이는 학생들하고 이미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이렇게 정형화된 뭔가 틀을 주게 되면 비판받을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아이들하고 같이 수업하는 것 자체가 이미 스토리텔링이에요. 저는 그 폭을 굉장히 넓게 봐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 나와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제가 봤을 때 하나의 예의뿐이고요. 스토리텔링은 제가 봤을 때 수업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스토리텔러가 되어서 수업을 하려면 그 컨텐츠와 그 방법적인 것에 대해서 익숙해지셔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마 10분까지 하고 10분 더 질문 받는 거 맞죠? 뭐 지금 마치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면 맞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 드리고 싶은 거는 제목도 그랬듯이 창의적인 교사가 창의적인 학생을 무럭무럭 키워낸다라고 봅니다. 선생님은 창의적이지 않은데 아이들 창의적일 수 있죠. 그렇지만 잠재적으로 나와 있는 창의성을 끌어내는데 교사가 무엇보다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 위에 있는 건 제 이메일인데요. EBS 쪽에서 부탁을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정말 참신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으니 중학교 2학년, 3학년에 쓸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 있으면 보내주시면 반영을 해주겠다라고 했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EBS 그 매스 홈페이지에다 올리셔도 반영하겠다라고 그 팀장님이 말씀하셨다는 거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강의 잘 들으셨죠, 그죠?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 굉장히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맥락의 중요성과 그다음에 학생들이 동기부여가 학생의 측면으로부터 교정을 시작해야 된다는 그 중요성과 아무튼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가 정리할 시간이 있겠지만은 그 중요한 어떤 측면들을 많이 이야기했는데 아마 좀 질문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선생님이 또 이제 선생님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아직 15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충분히 디스커션하고 또 선생님 대답을 듣고 저희들이 좀 고려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아주 크리티컬하게 디스커션 했죠, 그죠? 그러니까 그걸 바탕으로 한번 선생님한테 뭐 난처한 질문을 해도 괜찮습니다. 경험이 많으시니까 충분히 대답해 주실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어차피 배우러 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충분히 좀 크리티컬 면들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디스커션 했던 걸 바탕으로 해서 그런 질문들을 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또 스토리텔링을 고민하고 생각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부터 이제 질문하고 선생님 대답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일어나고 자기 학번하고 자기 이름 좀 말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08학번 수학교육과 김현우라고 합니다. 제가 어저께도 이제 저는 수학 스토리텔링이 아직 안 되는 입장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거를 그대로 이제 비판점으로 제가 생각을 하긴 했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예를 들면 이제
일상적인 생활에서 이제 어떤 수학적인 개념을 스토리텔링화 해서 이제 하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단순한 부분에서밖에 만들 수가 없다는 한계점이 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어떤 문제를 풀게 되면은 이제 제공되는 문제는 어느 정도 이제 기본적인 베이스에서 약간 어려운 게 이제 가미가 되는 한계가 있는데, 그러면 이 기초적인 부분에서 이 어려운 부분으로 도약을 할 때 과연 어떻게 애들한테 지도를 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답을 가르쳐 주셨으면 합니다. 근데 기본적인 거는 어떤 스토리텔링 쪽으로 할 수 있는데 한 단계 높이 올라갈 때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도 이제 어떤 소재를 가져오냐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토리텔링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 자꾸 스토리텔링이 수업 방법인 거죠. 맨 처음에 그 말씀하신 어려운 걸 풀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상황을 애들한테 먼저 제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건 찾아야 되는 건데, 교과서도 지금 어떤 교과서는 그런 식으로 제시를 하거든요. 어떤 단원을 들어갈 때 어떤 상황을 제시를 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그 아이가 풀 수 없는 상황을 제시해요. 그렇게 화두를 던져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기본적인 걸 가지고 이제 수업을 하다가 맨 나중에 가면 뭐 예를 들어 불국사에 있던 뭔가를 우리가 이런 2차 방정식을 통해서 재단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뭐 이런 걸로 이제 이끌어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반대로는 아까 예를 들어서 그런 구조를 못 찾을 수도 있어요. 실은. 아이들한테 맞는. 근데 저는 과연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닌 걸 억지로 하는 건 오히려 아이들한테 거부감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스토리텔링의 스토리라는 것이 반드시 뭔가 일상적인 전혀 수학적이지 않은데 여기 수학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스토리만 스토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우리가 수학의 어떤 흐름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거를 구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되고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앞뒤의 어떤 흐름을 잘 얘기하는 것도 저는 스토리라고 생각해요. 이건 정말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고등학교까지 사교육하시는 분들 중에 고등학교 문제까지를 너무나 잘 풀어서 이 학생보다 내가 잘 푸니까 그 스킬을 가르쳐 주게 될 때는 이렇게 이 문제는 이렇게 풀고 저 문제는 저렇게 풀고 이 문제와 이 문제 사이 연결된 고리를 전혀 얘기 못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수학 교육을 하신 분들이라면 이 문제와 이 문제가 올라갈 때 왜 이것이 필요해서 할 수밖에 없는지, 1차 방정식에서 2차 방정식으로 올라갈 때 왜 우리가 2차 방정식을 배울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뭔가 필요점을 제시하면서 수학적인 내용으로 스토리를 만들어도 저는 그 스토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뭔가 아주 적합한 게 없다고 그거 가지고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대답이 됐나요? 첫 번째로 질문하셨기 때문에요. 제가 선물을 드릴게요. 네, 이 안에 보면 그 고차원적인 문제가 좀 있어요. 네. 보시고 나중에 교생 실습 나갈 때 도움 받으세요. 네, 아까 말씀드린 범죄 수학이고요. 네, 또 질문 있으세요? 네. 수학교과 그 다른 부분들처럼 그려지기 있어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고 싶은데, 이제 이번에 교육과정 개정되는 학년 분제로 교과서를 짜는데 이렇게 좀 스토리텔링을 위주로 해서 어떤 스토리의 통계라고 하시고 같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교재를 같이 만들 수 있는 자율성 출판을 하는 데 있으신지, 그러니까 교재 분석의 자율성이 어느 정도까지 실제로 늘어나는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교과서 분량을 늘릴 수 없는지를 좀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그 몇 페이지로 한 220 몇 페이지로 제한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스토리텔링이 도입이 되면서 이게 좀 확대가 돼야만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개정이 없는지 또는 개정 요구가 필요한지 아닌지 알고 싶고, 마지막으로 이제 전자 교과서에서 만들고 있잖아요. 같이 병행을 하시는 분인데 제가 본 거는 이제 PDF로 찍어서 전혀 이제 크게 연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같이 활용해서 교과서 콘텐츠 안에 늘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어떻게 있습니다. 네, 저는 지필진일 뿐이고요. 이제 뭐 의리죠. 가분 교과부일 텐데요. 교과부분이 이제 확실히 대답을 해주셔야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것으로 답을 드릴게요. 쪽수는 인정교과서가 되면서 풀렸습니다. 늘릴 수가 있어요. 네, 그렇지만 잠 생각을 해보세요. 교과서가 있다시만 해요. 지금 미국 교과서나 그런 거 이만하죠. 예, 그 아이들이 이제 갖고 다니지 않고 학교에다 두고 하면서, 그 다음에 학교 실제로 수업은 선생님들이 매번 프린트로 많이 나가는 그런 수업을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이렇게 텍스트에 많이 목을 매잖아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를 교사가 직접 만들어 쓰라고 합니다. 실제로 나온 이 교과서는 그냥 하나의 고정된 것이고 교사가 만들어 쓰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좀 무리한 게 아직은 있죠. 풀리긴 하지만 그리고 출판사 입장도 많이 그거는 반영이 되는 부분인데요. 풀려야 되거든요. 너무 무거워서 못하거나 이런 경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약간은 그런 것 때문에 쪽수가 제한이 되어지는 것 같고요. 실제로는 쪽수는 풀렸어요. 예, 그런데 대부분 교과서들이 서로 눈치를 보면서 출판사 쪽에서 사이즈도 풀렸어요, 실은. 그러니까 어떤 교과서 보면 약간 길쭉하고요. 어떤 교과서 옆으로 막 이런데 또 들어보면 이게 축 처지는 교과서가 또 무겁고 그렇거든요. 학생들 편의에 따라서 이 사이즈는 많이 결정이 되는 것 같고요. 그 통합적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정말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교육과정이 너무 이제 쫙 흐름이 있잖아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뭐 이렇게 흐름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텍스트에 이번 교육과정에서는 반영이 전혀 안 돼 있어요. 통계에서 통계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고민을 제가 한국수학교육학회에서 그 팀장님이 이제 발표를 하실 때 들어보니까 거기서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모델 교과서는 어차피 모델이기 때문에 고등부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이쪽 단원하고 저쪽 단원 연결해서 하나를 만드셨어요. 모델이 된다는 건 앞으로 그렇게 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것인데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이제 앞으로 이제 모델이 나오면 출판사에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연구 결과 발표가 뭐냐면 또 우리와 같은 시도를 했었대요. 근데 교과서가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그 학교에 채택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는 소위 굉장히 스탠다드한 그런 모양과 스토리텔링에 가득 담긴 것과 이런 것들을 몇 가지, 한 5가지를 보여줬는데 실제로 소비자의 선택은 어떠했느냐 이게 놀랍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스탠다드한 교과서 제일 많이 팔려. 네, 그러면서 약간의 이제 한계점 이런 것들을 좀 제시하면서 걱정하시는 분은 있었어요. 부분은. 근데 제가 볼 때 분명히 그 통합적인 거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선생님들이 수업하실 때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은 수업만 생각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방과후 수업이 사실은 더 재밌고 즐겁거든요. 원에서 모이는 아이들과 지금 우리 구조가 그렇잖아요. 원에서 모이는 아이들과 함께 내가 교육과정을 짜서 저런 통합적인 수업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거기서 배우는 것도 못지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전자교과서는요. 지금 아직까지 그전에는 전자교과서가 말씀하신 대로 PDF 형태로 나오는 것만 되어 있는데요. 그게 이제 어떤 이런 부분을 좀 담을 수 있는 형태로 제가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직 그게 준비 단계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교과부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EBS, MES 를 줘서 그 영국에도 이런 사이트가 있대요. 아이들이 들어와서 그 수학만 있는 사이트인데 거기서 실컷 놀고 배우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도 그런 의도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선생님들 수업하실 때 쓰시라고 말하는 콘텐츠가 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문제풀이도 있고 아이들이 서로 그걸 인터랙티브라고 해서 약간 게임식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런 구조도 있고요. 그래서 그게 약간은 지금 좀 대안적인 방법으로 제시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저희가 어제 디스커션을 저는 공부학번 박가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어제 디스커션 할 때 제일 많이 나온 게 그러면 스토리텔링 애들이 우리 결국 시험을 봐야 된다. 네.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저는 찬성 쪽이었는데도 그거에 정확하게 답을 못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제 스토리텔링이 지금 도입이 되었다고 하니까 교과 과정이 바뀌었는데 평가적인 면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아니면 변화가 없다면 어떤 쪽으로 바꾸는 게 좋은지 네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모든 게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대입에서부터 모든 것들을 다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그래도 대입이 지금 논술도 많이 들어왔죠. 근데 수의 논술 같은 경우는 또 지나치게 어려운 내용들을 갖고 와서 학교 현장에서 그걸 가르치시는 선생님도 몇 분 안 되시고요. 연수를 해야 가능하고 이런 거라 어려움이 있는데 학교에서도 교수님들이 그런 반성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평가가 개선되지 않으면 지금 이것들은 마치 학부모 입장에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스토리텔링을 재밌게 배웠어. 그렇지만 지금부터 학원 가서 빨리 공부해서 마음을 풀어야지 뭐 이렇게 되는 구조가 되면 이중이 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평가 부분 바뀌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경기도에서 자꾸 경기도 얘기를 하는데 서울도 뭐 마찬가지로 생각이 들어요. 전국적으로 서술형 수령을요 강제적으로 지금 한 학기의 모든 성적의 35%로 이상으로 하라고 지금 내려왔어요. 그래서 선생님의 연수도 좀 필요한 상황이긴 한데 그 전까지도 서술형이 물론 있었거든요. 근데 서술형은 일종의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뭐 풀이 과정을 쓴다든지 뭐 뭔가를 써도 객관적인 답이 있는 걸 쓰는 건데 논술형을 반드시 내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 판단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서 그걸 써내려가는 걸 이제 넣게 된다면 제가 볼 때 이렇게 뭔가 맥락을 가지고 공부한 것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도 이제 그때 그게 동학년 선생님들은 협의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잘 설득해서 이제 학원에 가서는 못 배우고 선생님의 수업을 들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좀 출제를 해보자. 5문제를 낸다 그러면 그 중에 한 개라도 그렇게 해보자 해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를 낸 거죠. 주사위인데 직육면체 주사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지우개를 가지고 내가 던져서 눈에가 1이 나왔는데 이걸 내가 6분의 1이라고 말했다고 한다면 옳은 말일까 틀린 말일까 자기 생각을 한번 써봐라. 뭐 이런 거부터 시작을 해서 뭔가 상황적인 걸 주고 또 뭐 이런 판단 저런 판단했을 때 자기가 어떤 근거로 그것을 했는지를 한번 써봐라. 이제 이런 걸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수업 시간에 뭔가 이제 얘기식으로 풀어나갔던 것과 연결이 되면서 애들이 아마 잘 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모든 문제를 그렇게는 아직 못 풀었고요. 못 냈고요. 했지만 이러한 시도가 분명히 그런 것과 이제 맥락이 닿았을 거라고 하는데 근데 그게 평소에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은 가능하지만 아무런 거기에 생각이 없는 선생님들이 평가도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스토리텔링 강제로 하라고 그러고 이러면 현장이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과부 쪽에서도 그 서술형 논술형을 이 스토리텔링이랑 약간 연결을 시켜서 또 지금 그런 문제도 또 많이 제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작업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교사가 좀 준비가 된 상태에서 수업과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과도기에서 물론 교사들 굉장히 잘합니다. 우리나라 교사들 우수하기 때문에 잘하는데 첫 해에 잘할 수는 없어요. 그 첫 해에 그 너무 희생이 되는 그 아이들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라는 거는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이 있고요. 뭔가 좀 준비되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변화는 분명히 있다라고 지금 여겨집니다. 네. 네. 저는 공부했던 수학교육과 바뀌는데요. 네. 어제 토의했던 부분 중에 시간적인 문제가 먼저 나왔거든요. 네. 학교 선생님도 하시면서 EBS도 하시면서 그것까지 준비하시면 학교 업무도 되게 많으실 텐데 개인적으로 이제 시간적인 부담이 있지 않은지. 아, 네. 그리고요, EBS 쪽으로 가게 되면 특별한 계기나 아니면 가게 된 경로가 아, 네. 나중에 EBS 응모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비주얼이. 네. 아, 근데 뭐, 저희 비주얼로 EBS를 낸 건 아니고요. 네. 저는 비주얼로 따지면 절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는 사투리도 심하고요. 제가 처음 대학교 올라왔을 때 과외했는데 아이가 한 40분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 그런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못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이런 수업, EBS는요, 수업 방식에 더 이제 관심을 갖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제 그런 거 가능하다고 보고요. 시간적인 문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제 저의 준비 시간을 생각을 하면 이제 모자랄 수 있지만 시간은 쓰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예. 저가 고3 딸이 있고요. 중3 아들이 있거든요. 예. 그 아이들 엄마로서 하기는 좀 힘든 일이긴 하지만 살기 나름이에요. 예. 그래서 자기의 관심을 어디에 가지느냐에 따라서 한 가지 일을 해도 여러 가지를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관심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학교 업무나 이런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점점 선생님들 잡무를 줄여주기 위해서 행정실무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많이 배치를 해서 이런 쪽에 많이 하도록 합니다. 근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시간이 없어서 힘들더라도 특별히 이런 작업들은 특히나 몇 분들이 함께 마음을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굉장히 공유를 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혼자 하다 보면 이게 맞는지 아닌지 몰라요. 그리고 무조건 스토리를 갖다 입힌다고 좋으냐, 저는 오히려 잘못된 스토리가 아이들한테 오개념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메타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애들 머릿속에 잘못 들어가 버리면 끝까지 오개념으로 남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재미가 다가 아니고요. 재미보다도 저는 중요하게 제대로 잘 스토리된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사가 되더라도 함께 모여서 공유하는 거 분명히 필요하고 저도 함께 같이 나누는 선생님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꼭 공동작업을 좀 하기를 권유하고요. 예, 그렇게 하신다면 시간적인 건 쓰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잠은 조금 줄이긴 해야죠. 그렇게 하지만 예, 답이 되는지 모르겠고요. EBS에 관련해서 더 문의사항 있으시면 제 이메일 해주시면 개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자, 다시 한번 선생님 선생님이 너무 많은 좋은 정보를 주셨고요. 또 아주 프로덕티브한 아주 발표가 발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다음 주도 계속해서 현직에 계신 두 선생님이 오세요. 이분은 하정미 선생님이라고 굉장히 그 의사
많이 하신 분에 이렇게 강좌 같은 경우 많이 강의하셔서 티칭 어워드도 많이 받으시고 그러셨고 또 다른 분도 이제 그 스토리텔링 쪽과 창의성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 빠지지 마시고 많이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